보우의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하고요. 그다음에 맥스웰 방정식 어떤 게 더 아름다울지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맥스웰 방정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예전에 에너지올릭스에서 공부했던 미립자에 관한 말씀 잠깐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왼편에 있는 요 12개죠. 12개 여기를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미국의 물리학자 페르미의 이름을 따서 페르미온 이렇게 얘기하고요. 쪽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가 보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보스 아이신타인의 그 이름을 따서 보손 파티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페르미온은 아시는 것처럼 쿼크하고 렙톤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리고 보손 파티클은 글루온, 포톤, 지보손, 더블유 보손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힉스 보손까지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쿼크는 아시는 것처럼 뭐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죠. 그런 것들을 이룰 때 쓰는 그런 미립자로 알려져 있고, 렙톤은 여기 보시면 가장 유명한 애가 이제 일렉트론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전자라고 하는 아시는 것처럼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핀 값이 2분의 1, 2분의 1로 되어 있어서 어떤 그 파울 베타의 법칙이라고 하죠. 어떤 스페이스 안에 전자가 위치할 때는 반대되는 스핀 값을 갖는 아이가 두 개씩 한 방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배우신 적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잘 아는 포톤은 보시는 것처럼 게이지 보손의 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톤은 잘 보시면 매스도 없고 차지도 없고 스핀 값이 1인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글루온은 아시는 것처럼 포톤하고 똑같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얘는 강력을 유지하거나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파티클이라고 되어 있고, G 보손이나 W 보손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양력을 구성하는 그런 에너지 매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힘들이 예를 들면 강력, 양력, 그다음에 중력이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전자기력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이 네 가지의 힘이 이제 온 우주를 만드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이름 그대로 강력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힘을 갖고 있는 녀석이 이제 전자기력이죠. 세 번째가 양력이고,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중력은 우주를 이루는 힘 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기력이 이렇게 센데 우리는 잘 못 느낀다? 왜 그럴까요? 전자기력이 이렇게 센 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자기력을 사실은 자주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중력처럼 드라마틱하게 느끼지 못하죠. 중력은 우리가 놀이동산 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 타면 바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끼는 건 아니고 이게 워낙에 특이한 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가다가 전봇대랑 부딪히면 제 몸 안에 있는 전자기력과 전봇대에 있는 전자기력이 만나서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자기력이긴 한데요. 전자기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뉴트럴리제이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우리 지구의 어떤 물질들은 대부분 이렇게 캔슬레이션 된 힘이 캔슬레이션 돼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한 힘과 네거티브한 힘이 균형을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표현되지 않죠. 그렇지만 뭐 부딪힌달지, 뭐 야구공을 던졌는데 배트로 친달지, 이거 전부 다 전자기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지금 에너지올릭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전자기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포톤은 이제 빛과 이런 레이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또 우리 에너지올릭스 구독자분들은 또 해오셨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손 파티클은 어떤 스페이스 안에, 궤도 안에 파티클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존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익사이테이션 되게 되면 익사이테이션 되었다가 어떤 준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내놓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 디바이스로 쓰는 그런 빛이나 레이저 같은 종류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페르미온은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업다운 이렇게 되어 있는 스핀 값이 다 결정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복습 같은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25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1800년도 후반입니다. 사실은 1700년도, 1800년도 때 우리 그 과학을 하는 분들이 이상한 현상을 알게 되죠. 어떤 현상이냐면 전기가 흐르는 곳에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얘가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죠. 또 전선 주위에다 자석을 이동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각각의 어떤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각각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공식을 정리하다가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맥스웰 선생님께서 그걸 집대성 하셔가지고 전자기학의 어떤 아주 심플한 공식 4가지를 통해서 전자기 장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맥스웰 방정식의 의의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자석만 있으면 자석만 있으면 우리는 무한히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은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 1700년도, 1800년도 때는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전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전기가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석만 있으면 전기를 우리가 언제든지 빼낼 수 있단 말이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또 그런 실생활에서 만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 그런 공식들의 집대성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기장,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만드는 것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동의 방식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요. 이게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파동이니까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파동을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인 웨이브가 있으면 이거를 수학으로 표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되어 있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 수학이나 물리학 하시는 분들한테 쉬운 얘기죠. 파동 방정식,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파동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맥스웰 방정식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봤을 때 이 파동의 속도를 알게 되죠. 속도를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이 파동의 속도를 알게 되면 전자기파의 어떤 속도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맥스웰 방정식의 또 가장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이 파동의 속도를 간단하게 알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속도를 맥스웰 선생님이 구하죠. 나중에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파동의 전자기파의 속도를 구했더니 V라고 표시할게요. 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1 오버 루트 입실론 제로
뮤제로입니다. 이 입실론 제로, 뮤제로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건 이제 전기장에서의 전하의 유전율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뮤제로는 자기장에서의 투자율 뭐 이렇게 표현하는 상수값인데 얘네들은 어떤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기본 단위의 값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요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진공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제로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전기장의 유전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뮤제로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 진공 상태에서 자기장의 투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상수값입니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파동의 속도를 구했더니 1/루트 입실론 제로 뮤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하고 뮤제로는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과 투자율이니까 상수값이니까 여기다가 넣고 루트 값을 씌운 다음에 이를 나누면 어떤 속도로 전자기파가 이동하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맥스웰 선생님은 단칼에 이게 나올 거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도를 딱 구했더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나온다는 걸 아시게 돼요. 이거 어디서 보셨죠? 이거? 빛의 속도죠. 이상합니다. 전자기파의 파동의 속도를 구했더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우리가 소위 C라고 쓰고 있는 빛의 속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1800년도 후반에 물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라? 그때 빛의 속도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빛의 속도를 구합니다. 막 뭐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빛이 톱니바퀴 사이로 통과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속도를 구해보고 막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빛의 속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자기파의 파동의 속도를 구했더니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의심하죠. 뭐라고? 야, 빛은 파동 아니니? 혹시 빛이 전자기파 아니니? 이거 전자기파하고 속도가 똑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00년도 말의 이야기인데요. 그 후에 빛이 정말 전자기파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속도가 이 속도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정확히 알게 되고 전자기파 속도와 똑같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 맥스웰 방정식은 여러 의의가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